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 3부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3, 4부는 주요 경제 현안을 우리가 아주 무게를 가지고 토론을 해보는 금요기획으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더 부담스럽습니다. 증세와 복지가 주제인데요. 청취자 여러분, 혹시 그 정부가 하겠다는 증세 없는 복지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미 많은 국민들이 그 말은 믿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정부는 좀 고집스럽게 증세 없는 복지다라고 외치고 있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 두 분과 인사를 나누고 본격적으로 금요기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3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낮추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세수를 늘리기 위한 것인데 사실상 현 정부가 첫 부자 증세를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증세 없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비과세 감면 혜택을 조정해서 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장담해 왔는데요. 이번 여야 합의로 사실상 증세가 이루어지면서 논란도 예상됩니다. 1억 5천만 원 과표 구간이 신설되면 억대 연봉자 약 12만 4천 명이 최고세율을 새로 적용받고 이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연간 1,2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여야는 또 대기업의 법인세 최저 한세율을 높이는데도 합의했습니다. 이는 결국 증세는 없다고 주장해온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한 발 물러선 것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안을 계기로 세제와 복지 공약 수정에 대한 대대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올해만 7에서 8조 원의 세수가 덜 거친 데다 이번 정부에서만 135조 원의 복지 재원이 필요한 상황. 야권의 주장대로 국민 동의를 얻어 확실한 증세의 길을 택하거나 복지 공약을 더 줄이는 것 외엔 뾰족한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네, 2014년 갑오년 돌고 돌아서 다시 갑오년으로 왔는데 이 첫날에 국회가 증세에 합의했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38% 적용 대상이 되는 그 사람들을 3억 원 초과였던 것을 1억 5천만 원으로 과표 기준을 낮췄고요. 또 법인세 최저 한세율을 16%에서 17%로 1%포인트 올렸습니다. 누가 봐도 증세 아닌가요? 근데 이것이 부자 증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또 의견이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모신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김우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표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홍헌호 소장님이십니다. 제 이름을 바꿨네요. 예. 굉장한 결례를 제가 했는데도 좋은 의견 들려주실 걸로 믿겠습니다. 안녕하시지 않으시겠군요. 예. 두 분 굉장히 바쁘시죠, 요즘에. 아닙니다. 예. 네. 증세와 복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두 전문가 분이시기 때문에 또 바쁘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증세인가요? 아닌가요? 그것부터 좀 여쭙고 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김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번 연말에 통과된 두 가지 상징적인 조치는 이제 증세에 해당하죠. 그러나 이제 세부담 증가 규모나 영향이 미치는 대상의 범위를 본다면 전면적인 증세라기보다는 부분적인 증세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분적인 증세였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부자 증세 여부는 조금 다르다고 보는데요. 소득세와 법인세가. 예. 소득세의 경우에는 이제 1억 5천 과표가 1억 5천 이상인 고소득자는 우리 사회에서 대기업의 초급 임원 이상인데요. 네. 이들을 과연 부자라고 할 수 있는지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만 넓은 의미에서는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였으니까 부자 증세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법인에 대한 이번에 최저한세 인상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후에 다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홍헌호 소장님. 이게 히읗자가 3개가 들어가니까 제가 지금 발음하기가 어렵다는 변명을 드리고 증세였죠. 그러니까 증세는 증세죠. 근데 이제 증세라고 얘기할 때 항상 기준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감세에 반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MB정부 때 감세가 많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감세가 일부 철회됐다 이렇게 한번 생각할 거예요. 증세라기보다는. 네. 그래서 법인세 같은 경우를 보면 MB정부 때 감세를 해서 대략 한
6조 원 이상, 한 6조 6천억 정도 그렇게 감세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노무현 정부 때 네. 그때 세율이 25%였지 않습니까? 네. 그 22%로 떨어져서 지금 한 6조 6천억 정도 감세가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지금 그 최저한 세율 변동으로 1,900억 원, 네. 뭐 한 2천억 원 정도 지금 세수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건 뭐 증세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뭐 표현 차이지만 예, 표현상의 규모로 차이입니다만은 볼 때, 예. 뭐 부자 감세 2천억 원 정도가 철회됐다 이렇게 보는 거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소득세 같은 경우는 뭐 MB 정부 때 꽤 이제 많이 감세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번에 그걸 뭐 다 철회된 건 아니고 뭐 일부 철회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증세는 증세인데 뭐 규모로 볼 때도 미진했고 그다음에 이것을 볼 때 그냥 뭐 감세를 해주던 것을 축소한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표현을 하셨네요. 이제 예. 약간만 첨언하면 네. 그 기준을 어디 삼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을 예. 2007년 8년에 삼은다 그러면 네. 부자 감세 중에서 일부가 철회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준을 뭐 2013년으로 잡는다. 그러면 이제 증세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예. 볼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증세라는 것도 감세냐 증세냐라는 것도 항상 이 핫한 이슈인데 부자라는 말이 붙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김 교수님께서 1억 5천만 원을 이제 과표 대상이 되는 그 사람들이 과연 부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제 기업에 있어서도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부자의 기준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그럼 홍 소장님부터. 네, 부자 기준 그게 상당히 언론에서 논란이 많이 됐죠. 네. 근데 그 부자 기준이라는 거는 뭐 국내외 학자들 사이에 합의된 기준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논란이 되겠죠. 네. OECD 기준을 보면 네. 계층을 세 가지로 나눠요. 네. 빈곤층, 중간층, 네. 뭐 상위층 네. 이렇게 나누는데 이 기준을 따르면은 상위층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중위소득의 150%를 넘어서면 상위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말이 좀 어려운데 예. 중위소득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을 쫙 일렬로 세워놓고 딱 중간에 서 있는 사람 네. 이게 중위소득이에요. 예. 그게 얼마냐? 국세청 자료를 보면 연봉으로 2,400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1, 2년 전에는 한 2천만 원이었는데 최근에 한 2,400 정도 되지 않을까? 2,400만 원. 네. 그럼 그 150%도 3,600이잖아요. 그러니까 OECD 기준으로 따르면 연봉 3,600 이상이면 이제 상위층인데. 부자네요. 예. 근데 이 기준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래서 네. 이걸 받아들일 수는 없고. 그래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11년 제가 통계를 가져왔는데 그때 당시에 연봉 6천 이상이면 상위 11%에 해당하고 네. 연봉 8천 이상이면 상위 5%.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이거는 세전이죠. 네. 세전이고 연봉 1억이면 상위 2.5%. 네. 연봉 2억이면 상위 0.3%거든요. 예. 그럼 이거 부자가 어디까지냐. 저도 참 애매한데 예. 보통 하면 상위 5% 정도를 부자로 본다면 그런 다음에 대충 연봉 8천 이상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아까 나올 때 그 1억 5천. 1억 5천은 연봉 기준은 아닙니다. 네. 과세 표준. 과세죠. 예. 예. 그 연봉이면 대략 한 2억 1천만 원 정도 네. 되거든요. 그럼 2억으로 잡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체 근로자 중에 0.3%에 해당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은 충분히 부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참 기준을 어떻게 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그런 거라. 그러면은 김우철 교수님 부자. 네, 고소득자에 예. 대해서는 방금 홍 소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네. 부자라고 할 때는 좀 다른 뜻이 있다고 봐요. 근데 부자의 기준은 역시 모호할 수밖에 없고 네. 현실에서 과연 2, 3년 또는 뭐 3, 4년 동안 뭐 1억을 훨씬 초과하는 네. 소득을 기록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부자라고 부르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번 과표 1억 5천이 이제 2억 근처라면 네. 연봉 대기업의 이제 상무급 이상인데 과연 이분들이 취업 20대 후반 30대 초반부터 취업한 이후부터 계속 임원이면 네. 2, 30년을 그렇게 받았으면 부자죠. 예. 네, 부자인데 퇴직 직전에 뭐 많으면 5년, 적으면 뭐 2, 3년을 이제 그 단기간 고소득을 올렸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 부자 증세 대상으로 삼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네. 실제 현실에서는 부자는 이런 단기간의 고소득보다는 안정적인 이제 높은 대규모의 이제 금융자산 예. 또는 부동산 자산을 보유할 때 우리가 부자라고 하죠. 바로 그 점인데요. 그러니까 이 증세를 얘기를 할 때 보면은 항상 소득 대비해서 세금을 물리는 것을 올리겠다고만 하지 정말 부자들은
금융자산이나 뭐 부동산 자산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세는 얘기가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홍 소장님 혹시 예. 그 부분은 이제 당연히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네. 소득만 따져서는 안 되고 자산까지 따져야 되는데 네. 문제는 이 우리나라의 자산에 대한 과세가 선진국에 비해서 더 많이 과세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놀라운 사실인데 아, 예. 그러니까 OECD 통계를 보면 OECD 또 나오는군요. 예, OECD 오늘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예. GDP 대비 OECD 국가들의 그 자산세 예. 비율 네. 그 비율이 한 1.8%거든요.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요? 예. 아니 OECD, OECD 평균이. 예. 우리나라가 한 2.9%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당연히 뭐 이렇게 그 뭐 자산에 대한 과세 그 부분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요즘에 이제 논란이 되는 게 부동산 가격이 저렇게 침체기고 그렇기 예. 때문에 자산 과세를 우선적으로 좀 늘리기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것을 교수님 아까 한 게 동의하는 게 오히려 종합과세를 추진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세목별로 다 분리로 이렇게 과세하면 세금이 적게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자산과 소득을 합쳐서 가능하면 이렇게 합치고 예. 그래서 이제 얘기 나온 게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네. 뭐 그게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근데 지금 여전히 지금 4천만 원 기준이죠. 2천만 원 줄었나요? 4천만 원 지금 남아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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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그 종합과세를 해서 네. 자산 부분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에 대한 증세를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방안은 당연히 다른 어떤 증세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되죠. 만약 증세를 해야 된다면.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세금 부과의 원칙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많이 벌고 많이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이 하는 그렇죠,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도록 하는 것이 세금이라 저도 사실 많이 내고 싶어요. 소득이 적기 때문에. 저도요. 굉장히 세금 저는 예, 투명하게 잘 내고 싶은데 예. 그렇죠. 더 소득만 많고 연봉만 높으면 그렇죠. 세금 그까지 게 무슨 문제입니까? 연봉이 안 올라니까 문제지. 그렇죠. 그렇죠. 항상 우리 예. 소득과 아이 성적은 제자리라고 하죠. 예, 제자리거나 마이너스고 그다음에 세금은 항상 많고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는데 금융자산이 예. 많아서 부자고 네. 그래서 단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죠. 그러니까 금융자산이 있거나 부동산 자산이 있으면 거래나 뭐 활용을 통해 가지고 네. 투자를 통해 가지고 보통 이제 금융소득을 얻죠. 사실은 부동산 네. 임대소득이나 그렇죠. 거기에 이제 소득세를 부과하는 예. 거고요. 네. 일부 이제 재산세 같은 경우는 뭐 주택을 보유한다.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의 행정 서비스를 받거나 지역의 이제 그런 직간접적인 시설들을 이용을 하게 되는 거니까 네. 뭐 그에 따른 일종의 그 비용으로 재산세를 내는 거죠. 보유에 네. 따른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는 또 부자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여정부 때 종부세를 물리기 시작하면서 그때 확 반대 의견을 냈던 분들이 부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그건 해요. 그렇죠. 예. 부자들이 싫어했겠죠. 예. 부자들이 싫어했겠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뭐 전혀 싫어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또 그렇게 보자면은 1억 5천만 원의 이제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정말 10억 원이 올리는 10억 원 이상을 올리는 사람도 사실은 또 세율이 같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걸 따져도 조금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교수님. 그런 주장이 일부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주장에 제가 정서적으로는 불만에 이제 공감할 수는 있는데요. 논리적인 측면에서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봉이 그래서 2억인 대기업 상무가 있다. 네. 그러면 과표로 1억 6천을 우리가 치고요. 그러면은 1억 5천 이상인 부분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거는 전체 2억 연봉 중에서 20분의 1인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 그 회사의 계열사 사장이 10억을 연봉을 받는다고 네. 치면 이것저것 제하고 과표 1억 5천 초과하는 부분은 거의 뭐 8억 정도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소득의 80%에 대해서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거니까 두 분의 소득세 부담은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동일한 세율이 일단 조금이든 많이든 적용되는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조금이라도 적용되면 이제 같다고 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과표 구간을 그러면은 지금도 늘렸지만은 조금 더 세분을 해야 될까요? 과거에 저희가 저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70년대에는 과표 구간이 뭐 17단계, 네. 뭐 20단계 가까울 정도였고 외국의 경우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80년대 이후에 학계에서도 이제 최적 과세론 같은 것이 이제
패션이 있었고 네. 대체로 합리적인 게 그렇게 과도한 누진세는 적절치 않다라는 합의가 있었고요. 그 네. 이후 20년에 걸쳐서 지금 과표 구간은 거의 4단계, 많아야 5단계 정도로 정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나라 경제 수준에 대비해서 이제 최고 소득세율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도 또 OECD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조세 부담률. 예. 우리나라가 낮은 편이니까 조금 올리겠다. 이제 20%대죠, 지금. 그래서 한 뭐 21%까지 올리겠다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목표를. 근데 이게 평균은 아마 조금 더 높을 거고. 근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왜 내가 또 세금을 더 내야 되냐라고 이제 저항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홍 소장님이 좀. 전체 국민 부담률? 예, 조세 부담률. 조세 부담률이요? 예. 예, 뭐 조세 부담률은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온 게 지금 민주당 쪽에서 네. 그러니까 최소한도 참여정부 때의 조세 부담률 네. 그쪽으로는 좀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참여정부 때도 조세 부담률 낮다는 얘기 대통령께서도 많이 하셨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1차적으로 들어가고 이제 네. 아무래도 복지 수요가 이제 많이 늘어가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저증세를 더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뭐 구간과 관련해서 요즘 나온 게 이제 소득세 뭐 최고 구간 물가 연동제 네. 나오고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는데 구간이 그대로 있으면 세금을 더 내게 되거든요. 실제로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금을 더 낸다는 얘기는 이제 구간이 그대로 있는데 있는 상태 내에서 이제 소득이 높아가면 전체적으로 세율이 높은 구간에 소득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소득의 상승률에 비해서 조세 부담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예, 이렇게 나타나게 네. 되는데 거기서 그래서 이제 이걸 없애기 위해서 물가연동제 하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뭐 조세연구도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걸 저는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네. 예. 선진국 같은 경우를 보면 대체적으로 한 35%, 40% 세율 적용되는 게 네. OECD 평균 정도로 잡으면 대략 우리나라 연봉 한 5천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세율 구간에 적용을 받는 구간이 굉장히 넓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연동제는 시기상조다. 그럴 단계는 아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자꾸 저세율 구간에 적용을 받는 게 넓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GDP 대비 소득세 부담률이 물론 다른 요인도 있지만 네네. 그게 선진국의 절반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럼 법인세 얘기도 좀 더 해볼게요. 법인세를 이제 올려야 된다고 하니까 대기업들이나 이제 뭐 일부 기업들은 아니 정말 기업하는 나라를 만들어줘야지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경제 민주화로 때린 지는 얼마나 됐다고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논리에 이제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는 인하 바람이다. 근데 왜 우리는 높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 의견을 각각 좀 듣고 싶어요. 먼저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네, 법인세 인상 여부를 두고 사실은 지금 첨예하게 주장들이 맞서 있는데요. 네. 일단 법인세 효과는 뭐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가. 네. 근데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복지를 위한다는 전제가 붙을 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복지를 지금 이제 많은 재원은 복지 확대 네. 때문에 필요한 재원인데요. 그 목적으로 이제 법인 세율을 인상한 세수 증대를 통해서 우리가 세제를 개편해야 된다는 주장은 동일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우리 경제의 미래화하려고는 결국은 기업의 활동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기업의 수익이라는 거는 일부 이제 정상적인 수익은 배당을 하고요. 나머지를 재투자해서 결국에 이제 투자, 성장 이런 걸 기대하는 것인데 지금 당장 복지 재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투자 재원, 생산에 이용돼야 될 그런 재원들을 지금 소비에 써야 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네. 오히려 그 국민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거고 큰 틀에서 볼 때 법인 세율 인상을 통한 세수 증대가 과연 복지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선순환 작용에도 배치가 되고 또 지속 가능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홍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럼 정부 쪽에서 지금 나온 얘기가 네. 법인세율 인하하는 거니 국제적 추세니까 우리도 하자 이런 얘기인데 네. 그게 이제 선진국의 좋은 정책이면 추진하면 되는데 아주 안 좋은 정책이거든요. 왜냐 그러면
지금 전 세계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전부 다 재정 위협에 지금 처해 있어요. 저 나라 살림이 다 걷어지죠. 다 그렇죠. 지금 네. 일본도 그렇고 네. 미국도 지금 최근에 어렵죠. 오바마 뭐 네. 하는 게 다 거기 재정위와 관련되는 네. 거거든요. 그다음에 남유럽도 그렇고 남유럽 빼고 뭐 다른 유럽은 괜찮냐 그러면 뭐 거기 다 비슷하거든요. 네. 뭐 북유럽만 조금 나을 뿐이지. 이게 뭐냐 그러면 복지가 그렇게 많이 든 건 아니에요. 그 뭐 지난 10년 20년간에 감세가 결정적이었어요. 불시 감세 뭐 이런 네, 거군요. 복지가 네. 늘어가는 속도는 뭐 비슷했는데 네. 예전에는 감세를 안 하다가 하니까 당연히 재정위기 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냐 그러면 선진국 추세라고 우리도 하자 이거는 선진국에서 내는 뭐 양재물을 우리도 먹자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고. 양재물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법인세 효과에 대해서는 예. 이제 우리들이 좀 인하에 반대하는 건 뭐냐 그러면 그게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는 법인세 인하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네. 왜냐 그러면 그러니까 만약 1조 원을 준다. 이걸 경제발전 초기 단계 그걸 만약에 복지를 해서 네. 소비로 1조를 당기는 게 유리하냐 네. 아니면 기업들한테 1조 원을 줘서 이게 투자로 가는 게 유리하냐. 당연히 투자로 가는 게 유리하죠. 네. 같은 액수니까. 네. 예. 그런데 요즘에 이제 어떻게 됐냐 그러면 2000년대 들어서 어떻게 됐냐 그러면 요즘에 기업들이 돈을 받아도 투자를 안 해요. 그거는 또 있죠. 예. 그러니까 예. 만약에 1조를 받는다 그러면 예. 요즘에 하는 건 통계적으로 한 3,500억만 투자합니다. 네. 그럼 우리가 그때 비교를 해봐야 되죠. 가령 1조를 줬을 때 3조 5천억 정도, 아니 3,500억, 3,500억으로 투자로 가는 게 이익인지 아니면 1조를 줬을 때 복지로 가고 소비로 가고 1조 소비로 가면 그게 다 기업 매출로 가는 거거든요. 네. 어느 게 유리한 건지. 그래서 이제 이게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과거에 비해서. 네. 그리고 법인세 감면을 했는데 2000년대 때 효과가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임시 투자세액 공제 이게 대표적인 예인데 이거 굉장히 투자하는 기업이 파격적인 거거든요. 그게 2000년도였나요? 2000년도가 아니라 2000년대에 네. 있다가 요즘에 이제 그래서 효과가 없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없애자, 뭐 줄이자. 예. 그런데 없애지는 않고 지금 다른 걸로 지금 바꿨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건 뭐냐 그러면 투자를 해도 하는 쪽에 돈을 줘도 투자가 안 되니까 효과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법인세 지금 감면하는 쪽은 투자와 상관없이 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투자를 하는 기업에 돈을 줘도 투자가 안 늘었는데 투자를 하고 상관없이 하는 기업에 돈을 주면 투자가 는다는 게 이게 전혀 네.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 뭐냐 그러면 이제 짧게 정리를 하자면 어차피 뭐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증세를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소득세나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선진국에 비해서 좀 상당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증세를 해야 된다면 네. 가장 첫 번째로 그쪽을 증세를 해야죠. 예. 법인을. 네, 기업들, 예, 기업들을. 예. 예. 여기서부터 이제 딱 갈림길에 예, 들어서시는 것 갈리죠. 같군요. 예. 예. 열기가 뜨겁지만 잠시 후 4부에서 다시 한번 증세와 복지를 주제로 계속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우리 집 도로명 주소 알아? 그럼 당연하지. 대안길 5번이잖아. 어? 벌써 알고 있었네? 도로명 주소는 도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 건물이 순서대로 있으니까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만 기억하면 쉬워. 와, 알려주기도 찾아가기도 정말 편하겠네. 네. 각종 민원 신청할 때도 우편물을 보내거나 길 찾을 때도 이젠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 홈페이지나 주소 찾아 앱에서 우리 집 주소를 꼭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생각하는 안전행정부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심청이가 팔려가다니. 그래도 내 걱정은 하지 마셔. 심청이가 안심폰을 주고 갔으니까 이 안심폰은 24시간 긴급 출동의 건강상담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어이다. 알뜰폰에 새콤을 더하면 S1 안심폰.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서 만나세요. 현대자동차 오너들의 휘파람 소리가 커진다. 난 주유, 난 쇼핑, 난 보험, 난 커피, 난 자동차 바꿔야겠다. 블루 멤버스 포인트로 원하는 대로 시작합니다. 자동차에서 라이프까지 블루 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놈이라고 깎아주시는 겁니까 지금? 아 굶게 이 정도 피자면 강남필인디. 아 우리 돈 많아라. 점심엔 5,900원 맞습니다.
스마트 런치. 진짜로 피자가 5,900원. 점심이 기다려지지 않니? 그게 피자 앤 모어 피자 헛. 네, 지금 증세와 복지를 주제로 해서 금요기획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경제사회연구소의 홍헌호 소장님, 그리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의 김우철 교수님과 계속해서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셨는데 짧게 서로 반론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네. 예, 지금 논의는 이제 세율 인하를 통해서 네. 투자를 다시 한번 확대하자 이렇다기보다는 예.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데 당장 세율을 올려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과거와 달리 법인세율의 인하가 국가 경쟁력으로 그대로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런 문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기업 구조의 기업 부문의 구조가 상당히 다양화되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최고 세율이 200억 이상입니다. 그러면 네. 200억 이상의 과표 기업이라는 일부 초거대 우량한 기업도 들어가겠지만 대부분의 중견기업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사실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우량한 중소기업도 여기에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들 기업에 대한 과세 세부담 증가가 네. 과연 현 시점에서 미래로 가는데 그 필요한 투자나 생산을 우리가 더 지원하지는 못할 망정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제 영향을 주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입니다. 네. 홍 소장님 반론 네. 있으세요? 약간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기업들의 이제 세부담 그 부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업들의 세부담은 크게 두 가지예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법인세하고 기업부담 사회보험료, 네. 사회보장세 쪽인데 GDP 대비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그 법인세 GDP 대비 법인세 부담률은 우리나라가 지금 그 2.9%, 네. 아니 3.5%, 예. 그다음에 OECD 평균 2.9%니까 0.6%가 높아요. 그렇네요. 그게 대기업이 이제 그 예.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사회보험료, 그 기업부담 사회보험료,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세금이거든요. 세금 아니라는 쪽이 있는데 이제 OECD는 세금으로 분류합니다. 네. 근데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2.5%. 그다음에 GDP 에? 예, 예. 그다음 선진국이 OECD 평균 5.3%거든요. 그럼 여기서 2.8% 정도 차이가 나니까 네. 둘을 합치면 이제 우리나라가 2.2% 정도를 적게 내는 거죠. 네. 한 30조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법인세보다는 기업부담 사회보험료를 높여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아까 교수님 우려하는 대로 이제 중소기업 부담이 늘어나는 네,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의 대안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법인세를 내게 되면 대기업 부담이 좀 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늘어가는 게 좀 늘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좋겠다. 예.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가 상당 부분 대납해야 된다 그런 거 제도 좀 늘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좀 많이 내주고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 네. 이러면서 절충을 찾아가는 방안. 그래서 알겠습니다. 교수님의 우려 같은 경우는 어떤 그쪽으로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세금이라는 게 결국 정부 재정의 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살림살이를 하려면 내가 많이 쓰겠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소득을 늘려야지 되기 때문에 증세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반대로 박 대통령도 얘기를 했지만 세출 구조 조정을 해도 되는 거고 그럴 때는 그러면은 과연 지금 복지 재원을 늘리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박 대통령이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수 상황을 봐서 복지를 구조조정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없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 이상적인 거는 그 정부가 네. 특히 이제 대선 기간 동안에 최소한의 필요한 수준의 복지를 제시를 하고 네. 또 그에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죠. 네. 하지만 밝혔는데 시간이 지났고 계획대로 안 됐어요. 네. 재원이 확보가 안 됐다고 우리가 봐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지도자는 욕을 먹겠지만 네.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이 필요할 수 있겠죠. 결국 현실에서는 둘 다 용기와 정직한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복지가 먼저냐 아니면은 그 세수 확보가 먼저냐라고 단순하게 질문을 드리면 복지를 나중에 생각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이신 건가요? 그렇게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특히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처럼 복지정책의 큰 전환기를 맞이하는 시점에는 가능한 한 정부가 복지 수준에 대한 플랜을 밝혀야 되고 네. 그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역시 또 계획을 밝혀야죠. 네. 홍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 복지 약속을 줄이는 게 맞나요? 아니면은 세금을 그만큼 확보하는 게 맞나요? 이게 저런 이 선호과제로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난 여기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선호과제는. 이런 질문 자체. 아니 뭐, 아니요? 지금 예. 진행자님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네. 궁금하니까 사람들이 예, 그런 그렇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치인들도 얘기하고 그런데 병행 과제예요. 병행 과제. 그러니까 세수도 확보해야 되고 네. 복지도 확보해야 되고 네. 그러는데 만약에 이제 거꾸로 선호 과제로 생각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냐 그러면 우리 세수 확보한 다음에 복지합시다. 그러면 네. 그 정부가 움직이질 않아요. 복지를 안 하죠. 복지도 안 하고 세수 확보 열심히 안 하죠. 네. 그 다음에 또 뭐냐 그러면 복지를 뭐 확대한 후에 뭐 세수를 늘립시다 그러면 그러면은 또 세수 확보하는 기관들이 안 움직이죠. 나중에 해도 되겠구나. 부채로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거 선호 과제는 아니고 병행 과제로 이렇게 강하게 정부가 뭐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움직여야 밑에서 이렇게 막 움직이지. 예. 이렇게 선호 과제로 하면은 부작용이 클 거예요. 그렇군요. 예. 지금 저희 문자 들어온 게 있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1740님인데요. 증세보다 눈먼 돈으로 인식되는 수많은 종류의 정부 보조금부터 돌아봐야겠습니다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증세를 말하기 전에 씀씀이를 줄이고 뭐 중간에 새는 낭비를 줄이자라고 얘기한 그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시나요? 예, 저는 뭐 정부가 제시한 그 원칙들이 네. 큰 틀에서는 뭐 대단히 합리적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게 선언적인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네. 단순한 계획에 그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거를 실천할지에 대한 방안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제도화된 네. 정책의 실현 방안을 제시해야만 정부가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약속한 사항들이 지켜지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기겠죠. 이번 국회 이제 예산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과연 이 예산안에서 정부가 약속했던 세출의 구조 조정 네. 또는 뭐 복지 전달 체계 과정의 그 낭비를 줄일 그런 방안들이 제대로 포함됐는지 상당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미흡한 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예를 혹시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를 SOC 투자. 대폭 예. 줄이겠다고 했지만 과감하게 줄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4대강 때보다 늘렸죠. 예. 그리고 예. 기타 이제 산업 부분에서 네. 우리가 조심스럽지만 네. 농업 부분 같은 경우 네. 아주 오래된 이제 그 지원 정책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효과가 불명확하면 우리가 좀 정비가 필요한데 이 부분도 역시 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네. 정부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뭐 등등인데요. 그리고 복지전달 체계에서의 비효율을 과연 정부가 구체적으로 지금 없애나가고 있느냐. 아직 증거가 부족해요. 네. 그나마 이제 정부가 증세 없이 한다는 이제 미명하에 비과세 감면을 정비한다는 이제 계획을 발표했는데 네. 부분적으로는 이것은 지금 실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계획했던 제출했던 많은 개편안들이 사실 국회에서 네. 많이 악화가 됐어요. 역시 또 정치적인 이유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상당히 우려감을 주는 거죠. 그렇군요. 홍 소장님, 네. 이 심각한 세금 낭비는 그럼 어느 부분에 있다고 혹시 보시나요? 세금 낭비 부분은 그 쉬운 부분이 아닌데. 오늘 다 어렵습니다. 네, 예. 쉬운 부분이 아닌데. 네.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네. 지금 이제 뭐 토건을 줄이고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아까 SOC 토건을 줄이고 토건과 좀 복지를 SOC. 늘리자 이런 얘기도 많고 지금 이제 대통령 얘기하신 것도 이제 그거를 먼저 우선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인데 예. 이것도 물론 병행 과제입니다. 네. 예, 선호 과제는 좀 그렇긴 한데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그거를 제대로 이렇게 통제할 시스템이 안 갖춰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그게 근데 일본에서는 이제 마시지탄으로 예전에 그렇게 토건 중심을 하다가 네. 아주 이제 큰 화를 당한 다음에 예. 바꾸고 있는데 요즘에 뭐 어떻게 바꾸냐 그러면 일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토건 중에서 특히 뭐 우리가 뭐 문화관, 미술관, 음악당, 체육관 뭐 이거 지자체에서 엄청나게 만들거든요. 네.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안에 뭐 미술품도 없고 박물관 만들고 네네.
이게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토건 줄이자고 그러니까 뭐 SOC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 이제 SOC 아닌 토건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뭐 우리가 좀 참고 삼을 거는 일본에서 그래서는 뭐냐 그러면 예산을 제출할 때 이게 뭐 SOC든 아니든 토건과 비토건을 분리해서 제출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빨리 시급하게 그런 제도들을 도입을 해서 통제를 스스로 받는 뭐 정부 쪽에서 그렇게 해야 좀 실효성 있게 아까 말한 좀 낭비적인 토건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토건 얘기하니까 또 뉴딜 정책이 떠오르는데 진짜 뭘 짓는다고만 하면 그게 고용 창출할 것 같고 이런 그 부분은 많이 좀 오해가 얘기하잖아요. 많아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초중고 교과서를 보면 뭐 루즈벨트 대통령이 뭐 저기 뭐 토건에서 성공했다. 근데 그거는 상당히 저기 잘못됐다. 지금 국내에서도 그렇고 경제학자를 따르면 당시에 뭐 사회보장제도 또 뭐 다른 뭐 경제개혁 그거 성공을 했는데 막무가내시 그 토건은 성과가 없었던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수 활성화나 고용 창출을 위해서 토건이 필요한 건 아니다. 물론 모든 토건이 다 나쁜 건 아니죠. 물론이죠. 지금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토건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그런 토건을 안 하고 이제 쓸데없는 뭐 박물관, 뭐 미술관 뭐 이런 데 이제 들어가니까 걱정이 많이 되죠. 그러게요. 이번에 한 23조인가 SOC 쪽에 그렇게 배치가 됐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늘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복지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지 될 것 같은데 이 복지 공약이 후퇴했다. 라는 논란을 가져온 게 바로 기초연금이잖아요. 노인분들 더 드리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확 줄었고 지급액도 또 차등을 둔 부분이 있어요. 이 정부가 불가피했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이러면 되느냐라고 보시는지 두 분 의견을 여쭙고 싶네요. 교수님부터. 기초연금 축소 정책 조치는 사실은 정부로서는 뭐 뼈아픈 그 실책이죠. 고육지책의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복지 수준이 약속했던 복지 수준이 현 상태에서 재원의 문제 때문에 어렵다면 지도자는 물론 욕을 먹더라도 이걸 사전에 가능한 한 신속히 구조조정한 용기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지 확대 정책 중에서 현금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상당히 신중한 입장인데 이번에 이제 이게 직접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봐야죠. 문제는 지급 대상의 축소나 차등 지급의 조치는 저는 현실적으로 필요성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이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거를 정직하게 밝히고 동의를 구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7, 8개월 만에 사실은 그걸 바꿨다는 거죠. 이거는 뼈아픈 실책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홍 소장님. 저도 뭐 교수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요. 지금 뭐 처음에는 전부 다 드린다고 했다가 중하에 70% 드리는 걸로 돼 있고 처음에는 뭐 소득 증가율에 연동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물가 뭐 증가율에 연동한다고 그래서 상승률에 연동한다고 그러면 또 이제 수익이 줄어들고 또 장기간 뭐 가입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 반토막까지 내겠다 이런 얘기인데 소득과 상관없이 또 반토막을 내는 거예요. 그게 소득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그래서 근데 뭐 지금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 상당히 양보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야당의 당론도 지금 이제 중하위 70%까지 양보한 것 같아요. 다만 그렇게 많이 양보를 했으면 이제 70% 대해서는 다 20만원씩 드려야 된다 이런 쪽인데 정부가 그것까지도 더 양보하지 않은 거는 좀 심하지 않나. 야당이 그렇게 뭐 70%는 양보한 건 많이 양보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야당의 뭐 그 양보안을 좀 받아주는 게 좋지 않나 뭐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드는데 올해 또 이제 6월까지 계속 논란이 될 텐데 법이 만드는. 경제를 위해서 정치가 존재해야지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건 위험할진 모르겠지만 전 그렇게 하는데 항상 우리는 정치를 위해서 경제가 활용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수가 나오고 고치고 또 반박하고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무상보육이라든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이것도 전액 국가부담 하겠다고 했다가 대폭 또 축소가 됐어요. 이게 필요한 복지니까 넣었을 텐데 물러난 것이 확실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볼 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뭐 10위라고 하지만 세계 10위라고 하지만 복지 수준은 이게 몇이라고 봐야지 될까요? 홍 소장님부터.
예. 지금 복지 수준은 OECD 중에서 거의 뭐 꼴찌 수준이죠. OECD 꼴찌. 그 얘기 많이 얘기가 예. 나오셨습니다. 네. 왜냐 그러면 이제 세계 순위 같은 경우는 지금 통계가 거의 안 나온 게 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조세 그렇죠. 같은 경우도 세계 통계는 안 나오거든요. 네. 복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OECD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뭐 한 23번째, 4번째 정도 되니까 네. 뭐 그 정도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복지가 굉장히 수준이 적은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 OECD 회원국 평균을 보면 뭐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율이 한 21.9%였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9.6%였어요. 그러니까 아유, 반이 안 되는 거죠. 차이 나네요. 예, 반이 안 예. 되고 선진국이 한 44% 수준 될 거예요. 네. 예, 그 정도니까. 그러니까 뭐 복지 가지고는 우리가 많다고 절대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예. 복지를 확대해야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네. 복지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뭐 재정 건전성 문제도 해결하고 네. 그런 문제가 항상 남아 있죠. 예. 근데 저 교수님, 이 GDP 대비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장님은 이게 우리나라 세수 대비해서 복지 예산 뭐 이렇게도 또 볼 수 있는 통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대체로 뭐 정부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얘기하는데요. 예. 그렇게 봐도 지금 홍 소장님 말씀대로 네. OECD 국가에서는 우리가 좀 아래 수준이죠. 예. 상당히 하위 수준이죠. 정부의 규모도 우리가 경제 규모에 비하면 아직은 좀 작고요. 네. 또 그 정부 규모라는 게 결국 이제 예산인데요. 정부 지출. 그 전체 지출에서 복지 지출의 비중도 이제 작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커져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국연금제도나 건강보험제도 이런 많은 복지 제도들이 이제 성숙해가는 단계거든요. 많은 분들이 지적하듯이 복지 예산이 지금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네. 바람직한 현상이죠.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제 갈 것인지 어느 정도 이 속도를 우리가 또 허용할 것인지 많은 이제 논란들이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머지 않아서 적어도 2020년, 뭐 25년쯤 가면 지금 말하는 등수에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을 것이고 네. 문제는 그 외형적인 복지 지출의 증가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적이고 좀 더 지원이 필요한 대상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는 뭐 그런 합리적인 제도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홍 소장님도 뭐 좀 전망을 해보신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뭐 또 정부 바뀌면은 또 달라지는 게 또 이 방침이기는 합니다만은 네. 예 기대와 그렇죠. 네. 이제 빨리 많이 느려야 되는데 네, 뭐 복지는 많이 OECD 늘어야 평균 되죠. 절반도 안 되니까 네. 느려야 되는데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속도는 좀 빠른 건 사실인데 근데 뭐 굉장히 속도를 빨리 뭐 노무현 정부 때처럼 좀 빨리 한다 하더라도 뭐 네. 50년 이상 걸려서 OECD 평균 따라잡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아니 단계니까 2020년 얘기하셨는데 50년 얘기를 하시면은 지금 그거 쉽지 이거 다 해봤어요.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예. 생각만 좀 쉽지 않아서 2060년이 넘어가네요. 예, 상당히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대선이 앞으로 한 2번 정도. 제 생각에는 네. 이번에 박근혜 정부는 예. 사실상 이런 대규모 복지 공약을 처음 시도하는 네. 정부고요. 다음 정부도 다다음 정부도 이 흐름을 막지는 못한다고 봐요. 네. 결국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예. 국민이 원하는 바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과감한 복지 정책이 계속될 거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이제 국민에게 어떻게 이 비용을 네. 얻어내는 그 동의를 구할지 이거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굉장히 큰 정부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작은 정부의 모습을 소심하게 보이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아쉬운 거잖아요, 사실. 아쉽지만 네. 실제 국민 여러분께 예. 우리가 단기간 내에 높은 세부담을 통해서 우리가 복지국가를 이룩하는 게 동의하십니까라고 묻는다면 그 많은 분들이 찬성할 것 같지는 않아요. 단기간에 많은 부담은 아니고 적절한 증세를 통해서 내가 적정한 복지를 누리겠다는 국민적인 좋습니다. 예. 인식은 그거죠. 늘어가고 있는 것 예, 같아요. 그거죠. 예. 홍 소장님도 동의하시죠? 그런 국민적 의식이 좀 그렇죠. 예. 뭐 욕심 같아서는 예. 대폭적으로 늘렸으면 좋겠는데 네. 왜냐 그러면 저는 소득이 낮기 때문에 많이 올려도 부담이 많이 안 가거든요. 조사해봐야겠네요. 농담이고요. 예. 하여튼 근데 이제 그게 네. 또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좀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어떻게 보든 간에 우리가 세금 많이 안 내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네. 또 그리고 우리가 세금을 안 내면 후세대들이 또 엄청나게 힘들어져요. 네, 저도 많이 내고 싶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약간 힘들더라도 우리가 좀 네. 증세 좀 협조를 하면서 네. 이걸 차근차근 늘려놔야지 만약에 우리가 싫다고 그냥 국가 부채로 다 넣고 우리 세금 안 내면
나중에 20년, 30년 되면 그 후세대들이 그러면 그때 친구들은 그럼 잘 살았냐?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우리가 갑자기 또 부담을 안아야 예, 돼. 우리 그 일본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예. 20년 전에 비해서 뭐 얼마나 잘 살게 됐나요? 더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한 20년 이후에 후세대한테 많은 부담을 주는 거는 우리가 구세대로서는 그거는 그렇죠. 책임감 있죠. 네. 지금 이제 1분이 채 안 남았습니다. 40초 정도가 남았는데요. 증세와 복지는 이거다라는 그 말씀으로 두 분이 딱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교수님부터. 예. 네. 증세와 복지는 복지와 증세는 선택이 아닌 의무다. 의무다. 예. 정부는 국민을 노년의 리스크, 질병으로부터의 위험, 또 실직으로부터의 위험 이런 것도 보호해야 되고 따라서 복지를 의무로 생각해야 되고요. 결국 국민의 입장에서도 여기에 요구되는 비용은 모두가 분담해야 되는 의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 소장님 시간이 10여 초 남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 증세와 복지는 인간다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두 개의 수레바퀴다. 아, 좋은 말씀들 정말 해주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민경제사회연구소의 홍원호 소장님,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김우철 교수님 모시고 증세와 복지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커피. 프림에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BMW 엑스드라이브가 알려드리는 교통정보 김유리입니다. 갑작스런 폭설로 도로 곳곳이 빙판길입니다. 교통안전에 당신에게 날씨는 두려움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지능적으로 대응하는 BMW 엑스드라이브. 드라이빙의 즐거움은 계속됩니다. 증세와 복지 토론 잘 들으셨나요? 이번 주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